1960년대 초반의 대한민국은 지도 위에서 사라져가는 이름이었습니다. 6.25 전쟁이 멈춘 지 고작 10년, 산천은 포화에 씻겨나가 헐벗었고 마을마다 굶주림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국민의 하루는 어떻게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오늘 한 끼를 때울 것인가에 대한 처절한 투쟁이었습니다. 봄이 오면 식량이 바닥나는 보릿고개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어머니들은 퉁퉁 부은 손으로 소나무 껍질을 벗겨 죽을 쑤었고 아이들은 배고픔을 잊으려 배의 띠를 조여맸습니다. 길거리에는 제대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넘쳐났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지게를 져야 했던 엘리트들, 동생의 학비를 마련하지 못해 밤새 자책하던 형들, 그때 들려온 서독 웨스트 점원이 파견 소식은 국가가 내민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독일에 가면 한국에서 받는 월급의 10배를 벌 수 있다, 그 말 한마디에 4만 명의 청년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떠나기 위해 고향의 논밭을 팔거나 빚을 냈습니다. 그들에게 독일은 기회의 땅이기에 앞서 가족의 아사를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1963년 12월 21일 김포공항은 거대한 통곡의 바다였습니다. 서독행 비행기에 몸을 싣는 247명의 1차 파독 광부들, 그들은 양복 한 벌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채 낡은 보따리 하나에 가족의 기대를 담았습니다. 비행기 계단을 오르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어머니들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쳤습니다. 내 새끼야, 가서 밥 굶지 마라. 아프지 말고 꼭 돌아와라. 당시 독일까지 가는 길은 지금처럼 몇 시간이면 닿는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번의 경유지를 거쳐 수십 시간을 날아가야 하는 그야말로 지구 반대편으로의 유배와도 같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청년들은 창밖을 보며 울었습니다. 자신들이 가는 곳이 얼마나 위험한지, 언제 다시 이 땅을 밟을 수 있을지 아무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비행기 안에서 나누어준 기내식 빵조차 차마 삼키지 못했습니다.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의 굶주린 얼굴이 아른거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걸고 떠나는 사신들의 장엄하고도 슬픈 행렬이었습니다. 독일 듀스부르크 탄광, 청년들이 마주한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굉음을 내며 지하 1000m 아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덮쳐오는 것은 40도가 넘는 숨막히는 지열과 코를 찌르는 유황 냄새였습니다. 서구인 체구에 맞춰진 무거운 차감기는 한국 청년들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들은 좁은 막장 안에서 엎드린 채 혹은 누운 채로 탄을 캤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들리는 것은 오직 바위를 뚫는 기계 소리와 거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낙반 사고의 공포가 그들을 엄습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동료가 무너진 천장 아래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더 힘들게 한 것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지독한 외로움이었습니다. 탄가루가 눈에 들어가 피눈물이 나도 손톱이 빠져 피가 맺혀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독일 광부들이 너희는 기계냐? 라고 물을 정도로 그들은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쉬는 시간 그들은 탄광벽에 가족의 이름을 적으며 버텼습니다. 어머니, 제가 여기서 번 돈으로 동생 학교 보내주세요. 그들의 검은 땀방울은 그렇게 한국으로 가는 달러가 되었습니다. 광부들이 어둠 속에서 싸울 때 1만여 명의 한국 간호사들은 독일 병원의 차가운 복도에서 눈물을 삼켰습니다. 독일어 한마디 제대로 못한 채 던져진 그들에게 주어진 일은 독일 간호사들도 기피하는 굳은 일이었습니다. 알코올 냄새 진동하는 방에서 무용고자의 시신을 닦고 거구의 독일 환자들을 등에 업어 옮겼습니다. 동양에서 온 작은 소녀 같은 간호사들을 보며 처음엔 무시하던 독일인들도 밤낮 없이 환자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 그들의 정성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기숙사로 돌아온 밤은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낯선 음식, 차가운 공기, 그리고 말 통하지 않는 고립감. 그들은 한국에서 가져온 마른 멸치 한 마리를 아껴 먹으며 고향의 맛을 그리워했습니다. 월급날이 되면 자신들을 위해선 단 1마르크도 쓰지 않고 전액을 고국으로 송금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그들은 비로소 웃었습니다. 이 돈이면 우리 아버지가 약을 드실 수 있겠지. 우리 막내가 새 신발을 신겠지. 그 하얀 위생복 아래에는 그리움으로 짓무른 시퍼런 멍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1964년 12월 10일 서독 함볼은 광산회사 강당. 박정희 대통령 내외가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을 방문했습니다. 밴드가 연주하는 애국가가 시작되자마자
강당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구절구절마다 터져나오는 오열의 대통령도 연설문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은 원고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조국이 가난해서 여러분을 이렇게 먼 타국에 팔아넘겼습니다. 나는 무능한 대통령입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대통령과 광부들, 간호사들은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고생합시다. 우리 생전에는 안 되더라도 우리 후손들에게는 절대 이런 가난을 물려주지 맙시다. 그 약속은 비장한 맹세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떠나는 차 뒤를 광부들은 검은 손을 흔들며 수 킬로미터를 따라 달렸습니다. 그날 그들이 흘린 눈물은 개인의 슬픔을 넘어 가난한 나라의 서러움이자 반드시 잘 살아보겠다는 민족의 결의였습니다. 광부와 간호사들이 피와 땀으로 바꾼 달러는 곧장 한국의 핏줄로 수혈되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외화가 없어 공장 하나 지을 수 없던 처지였습니다. 파독 근로자들이 보낸 외화는 연간 수출액의 10%를 상회했습니다. 서독 정부는 이들의 성실함을 담보로 한국 정부에 거액의 차관을 빌려주었습니다. 이 돈으로 경부 고속도로가 닦였고 포항의 모래사장에 거대한 제철소가 들어섰으며 울산의 바닷가에 조선소가 세워졌습니다. 지금의 3050 세대가 어린 시절 보았던 눈부신 경제 성장, 한강의 기적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하 1000m 막장에 막힌 공기를 마시며 캔 석탄 더미에서 독일 환자의 오물을 닦아내던 간호사의 손끝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누리는 세계 최고의 반도체와 K컬처의 풍요로움 뒤에는 이름도 없이 사라져간 수많은 파독 근로자의 달러라는 초석이 놓여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풍요의 시대에 태어난 지금의 청년들과 아이들은 대한민국이 원래부터 부유한 나라인 줄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구부러진 허리와 할머니의 거친 손마디에는 그 시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파독 광부였던 누군가는 진폐증으로 지금도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고 간호사였던 누군가는 독일 땅에 홀로 남아 고국을 그리워하다 생을 마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외화벌이 일꾼으로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가족을 위해 자신을 포기한 가장이었고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친 애국자였습니다. 부모 세대의 희생을 꼰대들의 옛날 이야기로 치부하는 순간 우리의 번영은 뿌리 없는 나무처럼 시들어버릴 것입니다. 30대와 40대가 이 이야기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우리가 가진 것들의 소중함을 알고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유산은 지금도 우리 곁에 살아 숨쉽니다. 우리가 매일 달리는 고속도로에, 우리가 수출하는 선박의 엔진 소리에, 그리고 세계 어디를 가도 당당한 대한민국의 여권 속에 그들의 땀방울이 녹아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연금술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3050 세대 여러분, 그리고 번영한 이 땅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국민된 우리는 이 땅의 흙간줌, 건물 한 채도 그냥 세워진 것이 없음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아버지가 지하 깊은 곳에서 흘린 땀이 이 나라의 기둥이 되었고 누군가의 어머니가 타국 병실에서 흘린 눈물이 이 나라의 꽃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대한민국의 영혼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빚진 마음으로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 후세에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위대한 헌신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